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보험회사 고객 사기부터 건설회사 자금횡령까지 한 집안에서 일어났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현대판 악질 사기 수법은 다 있네요. 알아야 당하지 않는 법.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유부녀입니다. 일찍 엄마를 여의긴 했지만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 덕분에 남부럽지 않게 잘 자랐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다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린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큰 욕심 없이 차근차근 재산 불려가면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게 너무 큰 꿈이었을까요? 너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 돈이 평생 너 먹여 살려줄 것 같냐?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제는 전 남편이 되어버린 사람의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 돈이 평생 저를 먹여 살려줄 것 같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었죠. 그런데 그 돈을 탐내던 것도 바로 저 인간이었어요. 어디 그뿐일까요? 시자 들어가면 다 똑같다는 말, 믿지 않았는데 맞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거기에다 유유상종이라고 전 남편 친구까지. 자기 돈 귀한 줄 알면 남의 돈도 귀한 줄 알아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인간들은 어떻게든 저와 아빠의 돈과 재산을 뺏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들 인터넷에서 보험회사 고객 사기와 건설회사 자금횡령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제가 겪었던 이 황당무계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평범한 사람과의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 이게 저의 꿈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편이 그에 걸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작지도 않은 건설회사를 성실하게 다니면서 어머님에게도 잘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남편은 이혼 가정이었기에 저처럼 편부모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런 점이 저희 둘 사이에서 공통점으로 통하기도 해서 금세 사이가 발전됐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아빠의 주선으로 만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셨기에 당연히 여기저기 아는 거래처와 사람이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남편이었던 것이죠. 아빠 또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과 인품도 좋아 보였기에 사위로 점찍어 두셨던 겁니다. 사람이 반듯하니 성실하고 좋아 보이더라. 아니다 싶으면 안 만나도 되니 가볍게 한번 보고 와봐.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은 하셔도 강요는 하지 않으셨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나름 훈훈한 외모에 말도 잘 통했어요. 특히나 적지 않은 연세에 아들 부담 주기 싫다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어머님도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남편이 좋으니 모든 게 다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저와 대화가 잘 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빠와 바둑 좋아하는 취미까지 같았기 때문에 집안끼리도 별탈 없이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결혼하기 전보다 후가 더 기대되었고 실제로도 한동안은 너무 좋았어요. 남편이 아빠와 바둑을 두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그동안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을 케어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시간이 나면 시어머님과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기도 했죠. 이보다 더한 결혼 생활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삶에 있어서 행복만큼 불행이 동시에 찾아온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빠와 남편이 바둑을 두고 있고 저도 오랜만에 본가에서 쉬고 있었어요. 어릴 때 저를 가르쳐서 같이 바둑을 두려고 하셨지만 저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대신 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서 뿌듯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님 생각해 보셨어요? 그때 민기가 말한 거 말이에요. 정적 속에서 남편이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민기는 남편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보험회사를 한다고 들었고 결혼 전부터도 몇 번 본 적 있었거든요. 같이 술자리도 몇 번 했기에 저에게는 친숙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글쎄, 민기 일이라고 하니 들어주고 싶긴 하다만 알다시피 난 사업하는 사람이라 안 들어놓은 보험이 없거든.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민기 씨가 보험에 대해서 권유를 한 것 같았죠. 남편이 아빠랑 단둘이 만날 때 몇 번 민기 씨를 데리고 갔다고 들었던 적은 있었지만 저렇게 친해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빠, 나보다 민기 씨랑 더 친해진 것 같은데? 민기 씨가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도 받지 못했었기에 괜히 기분이 그랬었어요. 넉살 좋은 사람이기에
아마 아빠가 좋아하는 바둑 이야기라면서 가까워졌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제 물음에 두 사람은 별 대수롭지 않아 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찜찜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게 진짜 여자의 감이었나 싶네요. 하지만 두 사람이 너무 아무렇지 않아 하니 거기에 대고 제가 더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은근슬쩍 아빠 보험 이야기를 또 꺼내더라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제가 더 이날의 기억이 찜찜하게 느껴졌던 걸지도 몰라요. 아빠 일이라 나는 잘 모르고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고 넘어가긴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아빠도 서로 깊이 관여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날 이후로 괜히 더 신경 쓰게 된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남편에게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갔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남편이 민기 씨 만난다고 하면 괜스레 제가 신경이 쓰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좋아하시기는 해도 날이 갈수록 셋이서 보는 것도 잦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즈음에는 시어머님도 저를 만나면 일이 힘들다며 불평을 많이 하셨어요. 남편도 워낙 성실한 타입이고 어머님도 그런 타입이었기에 집안 내력이겠거니 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아빠 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얘 너희 아빠 반찬 사업 꽤 크게 하더라. 그런 데서 반찬 가게 열면 얼마나 되니? 뭐 너희 아빠 통해서 하면 좀 싸게 할 수 있으려나? 네, 저희 아빠가 하신다는 사업이 바로 반찬 가게 사업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작진 않고 전국의 직영점도 꽤 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시어머님이 저렇게까지 관심을 보이시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르바이트 하시는 곳이 반찬 가게였기 때문이에요. 물론 시어머님이 다니시는 반찬 가게는 그냥 동네 가게라 저희 아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같은 업종이라서 그런지 처음에 아빠 사업 종목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반가워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 사업 규모에 대해서 알게 된 후부터는 자꾸 힘들다는 투정과 함께 저런 말들을 간간히 하시곤 했죠. 처음 몇 번은 그냥 어물쩡어물쩡 하면서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빠는 제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으신 생각이셨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딱히 관심이 없었기에 정말 말 그대로 별 생각 없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어머님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세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저번에 내가 하는 말은 제대로 들은 거 맞지? 사돈 양반한테 말 좀 전해봤니? 어머님 아무리 부녀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좀 그래서요. 게다가 저는 아빠 사업에는 딱히 관심이 없어서 죄송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정말 말한 대로 아무리 부녀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아빠가 사업 물려받으라고 할 땐 매몰차게 거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시어머니 좀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건 너무 죄송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말할 생각조차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어머님은 그게 뭐가 어려운 거냐고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셨죠. 말 한마디도 못 해주냐면서요. 저는 오히려 그런 어머님의 태도에 또 서운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일이라고 했는데도 본인 생각만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런 일이 있은 이후로 괜스레 어머님이랑 사이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이걸 남편한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면 오히려 아빠에게 말을 꺼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그냥 혼자 끙끙 앓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 어딨나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에 씩씩대면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어머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벙찐 채로 남편 얼굴을 쳐다봤죠. 당신 엄마가 장인어른한테 반찬 가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게 그렇게 싫었어? 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거야, 당신한테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부녀지간이라도 그건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했던 거지. 그게 바로 당신 문제야. 우리 엄마가 그 나이에 남의 집에서 일하는 게 보기 좋니? 그거 부탁하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저번 민기 보험일부터 시작해서 장인어른이나 너나 참 매정하다 매정해. 결국 남편은 민기 씨 보험 이야기까지 들먹였습니다. 도대체 그게 왜 이 일과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남편이든 아빠든 누구와 상의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렇게 어머님이 먼저 남편에게 다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남편이 이렇게 길길이 날뛸 줄도 당연히 몰랐고요.
그 덕분에 어머님뿐만 아니라 남편하고도 사이가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전날 이후로 남편은 집에서 제가 보이면 서운한 티를 팍팍 내며 다녔으니까요. 처음에야 저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말을 붙여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놈의 반찬 가게 사건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느 날 회사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빠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절대 전화하시는 분이 아니셨기에 다급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놀라웠습니다. 바로 시어머님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네, 예상하신 대로 반찬 가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시어머님이 아빠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이었죠. 그리고서는 반찬 가게 직영점을 내달라는 이야기란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혼자 힘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로 인해서 그런 난감한 상황을 겪게 되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무엇보다 여기에서 의외였던 건 아빠의 조치였습니다. 시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고민을 해보고 담당자를 보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만 생각했던 저와는 다르게 아빠는 사업적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빠가 하시는 반찬 사업이 작은 규모가 아니었기에 여러 가지 확인하고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돈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었고 열정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었죠. 아빠에게는 나름의 철학과 규칙이 있으셨기에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기 위해서 담당자를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어머님과의 통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자가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 담당자가 시어머님이 아빠 회사 반찬 가게 직영점을 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 담당자분은 일 잘하기로 소문난 분이라는 걸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신임하고 있는 분이시기에 특별히 시어머님에게 보낸 것도 짐작이 가능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대체 어떻게 하셨는지 담당자분은 아빠에게 부적합하다는 보고서를 올린 것입니다. 아빠의 말에 의하면 담당자분께서 시어머님은 돈이 없는 건 둘째치고 가게를 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반찬 가게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가게가 갖고 싶은 건지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도 않는다고도 했죠. 무엇보다 회사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1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사장 자리에만 탐을 내는 점이 가장 마음에 안 들었다고도 하셨답니다. 이러한 일들을 다 겪으신 아빠는 가장 먼저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어머님이 전화로 부탁을 할 때 제 이야기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걸 들으시고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을 저를 짐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었고 한번 거쳐가야 했던 일이라 생각하고 마음 놓으라고까지 덧붙이셨죠.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제가 다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아빠에게 말을 했더라면 더 쉽게 일이 풀려 서로 감정 상할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어찌되었든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 어머님도 체념하셨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얘, 너희 아빠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어디 사람을 보내서 멍멍이 망신을 줘. 그날 아빠와 전화를 끊고 얼마 안 있다가 온 전화였습니다. 바로 시어머님이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며 말을 하는데 정말 기가 다 빨리더라고요. 덕분에 아빠 회사의 담당자분 업무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빠가 믿고 맡기는지 가늠할 수 있었죠. 어머님, 아시다시피 저희 아빠가 하시는 사업이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꼭 필요하고 누구나 다 거치는 과정이에요. 어머님한테만 부당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내가 그런 절차 걸칠 거면 너나 너네 아빠한테 그런 부탁을 왜 했겠니? 당연히 잘 봐달라고 직접 전화했던 건데 사람 뒤통수를 쳐도 이렇게 치니? 그러니까 결국 아빠 덕으로 편하게 잘 되는 자리에 가게 하나 얻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속내를 본인 입으로 실토를 한 것이고요. 제가 아무리 공평한 절차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도 듣질 않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계속 이어지는 똑같은 이야기에 그렇게 억울하시면 아빠한테 직접 전화해서 말씀하세요라고 하고 싶은 것도 간신히 참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저찌 잘 달래드리고 통화를 마무리하긴 했는데 진짜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언제 퇴근하나 싶기도 했어요. 어찌저찌 일을 마무리하고 늦은 시간에 퇴근을 했는데 남편이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오후에 어머님과 했던 통화가 떠올랐어요. 저번 일도 그렇고 어차피 이미 알고 있는 눈치라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야기 들었어? 우리 아빠 반찬 가게 말이야. 그거 안 됐다고 아까 전화 와서 나한테 막 하소연하시더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더라 라고 더 심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남편하고까지 싸우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남편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들었어. 나한테는 전화해서 난리를 피우시더라. 어떻게 그러냐면서.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아빠 회사가 작은 것도 아니고 어머님한테만 그렇게 한 것도 아니야. 오해는 하지 마. 남편은 의외로 침착하게 반응을 했지만 내심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어머님은 본인 억울한 것만 이야기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남편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오히려 남편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걸 알았으니 더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안 된다고 했다면 자기도 장인어른께 서운할 뻔했지만 그렇게라도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말이죠.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니 저와 아빠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해하는 어머님에게도 남편이 잘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저보다는 아들이 말을 하는 게 어머님이 받아들이기에도 더 편하실 테니까요. 그렇게 믿었던 저는 그 일이 그렇게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동안 서먹했던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기에 서로에 대한 오해도 다 풀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또한 저의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게 뒷주머니를 차기 위한 연기였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니까요. 아마 연기자를 했더라면 성공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저 남편이 고마웠었습니다. 결혼을 막 했을 때보다 사이가 더 좋았기에 정말 신혼을 이제서야 즐기는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역시 신은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면서 주는 모양입니다. 남편의 뒷꿈꿍이는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릴 정도예요. 아니 어쩌면 아버지와 저에게 닥친 시련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아빠 회사 직원이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여쭈어보니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현재는 병원에 있는 상태인데 수술을 해야 하니 저보고 빨리 와달라고 하면서요. 놀란 가슴 부여잡을 틈도 없이 후다닥 병원으로 달려갔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께 빠르게 설명을 듣고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저 눈 감고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빠 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봤던 것 같아요. 정신이 없었지만 또렷이 기억이 나는 건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가끔 숨이 조금만 차도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했었습니다. 살펴봐야지 하면서도 결혼하고 일하느라 바빠서 그러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수술실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왜 그렇게 한스럽게 느껴지는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간단한 수술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도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 어디 그게 되나요? 게다가 나이가 있을수록 수술하는 것은 더 힘들 테니까요. 한참을 정신없이 울다 보니까 남편에게는 연락 한 통 안 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부랴부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한 식구이니 당연히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남편과 아빠의 사이는 각별했으니까요. 여보, 우리 아빠가 막상 남편에게 전화를 거니 울음이 터져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내 상황 파악을 하고는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당황해서인지 대답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빠 심장이 아파서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 있어. 나도 지금 병원이고. 심장? 수술? 장인어른이? 그래? 알겠어. 나도 얼른 갈게. 힘겹게 남편에게 아빠 상황을 전달하니 남편은 바로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참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글로만 본다면 남편이 마치 장인어른이 걱정이 되어 놀라는 사람처럼 비춰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 문장을 육성으로 들은 저는 남편에게서 오만 가지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놀랐다가 덤덤했다가 뭔가 생각났다가 등등의 감정들이었죠.
예민하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왜인지 모르게 전날 남편에게서 참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을 말이에요. 다행히 아빠 수술은 너무나도 잘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하루 이틀 동안은 깨지 못할 거라고 하셨지만 위험한 게 아닌 회복하는 거니 걱정 말라고 하셨죠. 그렇게 2주 정도 입원하고 경과 지켜보고 괜찮다면 퇴원해도 좋다고까지 했으니까요. 수술을 마치고 나온 아빠의 잠든 얼굴을 보는데 거기에서 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뭐가 그리 바쁘다고 제대로 한 번도 못 챙겨드렸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휴직기를 잠깐 내고 아빠 병간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는 제가 중요한 직책과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빠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부탁해볼까도 싶었지만 아무래도 친자식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남편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장인어른 2주는 입원하셔야 한다며? 자기가 2주를 어떻게 다 해? 나도 회사에다 말하고 일주일은 빼볼게. 일주일 정도면 저도 회사에 말하기가 한결 수월했습니다. 동시에 남편에게 고마웠죠. 그렇게 나와주니 전화통화를 하면서 느낀 오묘한 감정이 희석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때쯤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후라서 제가 정말 바쁜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병간호까지 하게 되어서 정신이 없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꿍꿍이를 눈치채지 못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기가 정말 잘 맞아떨어졌거든요. 아무튼 저는 잠시 회사에 일주일 정도 휴직기를 낸 뒤 아빠 옆에서 열심히 병간호를 했습니다. 병실이 2인실이어서 같이 쓰는 환자분과 보호자분과는 꽤나 친해진 상태였었죠. 무엇보다 노부부여서 그런지 아주머니 되시는 분이 저를 정말 잘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챙겨주셨죠. 그렇게 일주일 뒤에 저는 회사에 복귀를 하게 되었고 약속대로 남편이 아빠의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회사가 끝나거나 시간이 나는 대로 바로 병원으로 갔었고요. 가끔 가보면 시어머님이 와 계시기도 하고 민기 씨가 와 있기도 했습니다. 워낙 아빠가 좋게 보았기에 그러려니 했었죠. 그런데 한날은 회사 일이 일찍 끝나 부랴부랴 아빠 병원으로 향했는데 어떤 여자가 있는 겁니다. 처음 보는 여자였는데 알고 보니 민기 씨 여자친구였어요. 남편한테도 들은 게 없었기에 저는 당혹스러웠죠. 아무리 친해도 여자친구까지 올 필요가 있나 싶었으니까요. 부침성이 좋은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그때는 아빠랑 무슨 관계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돈이 좋았던 거겠죠. 그들의 꿍꿍이를 몰랐던 저는 그저 아빠 쾌유에만 전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빠는 날이 갈수록 상태가 많이 호전되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정말 좋은 일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한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일찍 마치고 병원에 좀 잠깐 들리거라. 보통 회사를 끝마치고 매일 병원에 간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는 쪽은 아빠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상하게 아빠가 먼저 전화하셔서 일찍 마치고 오라는 거였어요. 의문이 들었지만 그보다는 무슨 일이 또 생긴 건 아닌가 하는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제발 아빠 건강 문제만은 아니길 바랬었죠. 그렇게 일을 부랴부랴 끝마치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노부부와 아빠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남편은 안 보였어요.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아빠는 대답을 하지 않으신 채 일단 앉으라고 하셨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아빠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염려하던 아빠의 건강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제 남편의 문제였어요. 아빠는 제가 자리에 앉자 핸드폰으로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동영상 속에는 아빠 자리에 남편, 시어머님 민기 씨 여자친구 이렇게 넷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 영상을 보는데 그 장면조차도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속에서 흘러나오는 대화 내용이 더 가관이었죠. 저와 아빠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찼는데요. 험담은 기본이고 저희 재산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서슴없이 내뱉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틈에 둘이든 셋이든 모였다면 그렇게 험담을 하고 재산 가로채 궁리만 했답니다. 그걸 같이 병실을 쓰는 노부부께서 항상 듣고 계시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촬영을 하셨고요.
이 영상이 찍힌 날도 아빠가 CT 촬영을 하러 간 틈에 저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옆에 노부부께서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거나 잘 안 들린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결국 아주버님이 영상과 녹음한 걸 아빠에게 보여드렸고 그걸 본 즉시 저에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이서방은 적당히 핑계대서 일단 집으로 보냈다. 저번부터 보험 얘기니 뭐니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싶었는데. 제가 충격 속에서 영상만 보고 있자 아빠가 그제서야 남편의 행방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았죠. 오로지 영상 속에서 그 넷이서 작당모의 하는 거밖에 안 보였으니까요. 시모는 남편에게 잘 꼬시고 있는 거 맞냐고 물어보질 않나. 남편은 시모에게 적당히 화를 냈어야지 그러면 다 꼬인다고 하질 않나. 민기 씨와 그 여자친구도 이러다가 자기들 회사에서 쫓겨나게 생겼으니 뭐라도 일단 하자고 하질 않나.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말들이 오고 갔지만 분명한 건 저와 아빠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랬던 거예요? 보험 얘기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여자는 또 뭐고요? 며칠 전부터 간간히 와선 얼굴을 비추더니 민기랑 똑같이 보험 얘기를 꺼내더구나. 이서방도 계속해서 돈 얘기를 하고 있고. 민기 씨가 아빠랑 안면을 두고 보험 얘기를 꺼낼 때만 해도 아빠는 그러려니 했다고 합니다. 정말 더 이상 들 보험이 없기도 했지만 여건만 된다면 들어줄 의향도 있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아빠가 쓰러진 뒤로 남편이 간병을 시작하고 나서는 저렇게 넷이서 번갈아 찾아와서는 그렇게 돈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빠도 경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일이 터진 거였죠. 이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아빠는 남편에 대해서 더 캐내봐야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도 거짓말 같은데 무엇보다 사기를 친 건지 당한 건지 안 좋은 일에 연루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들어보니 가끔 전화가 오면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통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서 큰 소리로 따지기도 한다면서요. 민기 씨와 그 여자친구에 대한 일도 가벼운 것 같지만은 않다고 아빠는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그 넷이서 현재 큰 돈이 필요한 건 확실한데 돈 나올 곳이라곤 저희 집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았죠. 영상 속에서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말도 아마 다 그런 일에 연관된 것이 아니었나 싶으니 그제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친구와 그 여자친구까지 끌어들여서 저희 집을 박살내려고 하다뇨. 정말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더 상처받았던 건 영상 속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그게 아주 여우라니까 절대 안 넘어와. 나나 엄마가 그런 수모 겪었어도 다 넘어가 줬는데도 도대체 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러게 잘 좀 하라니까. 내가 그렇게 다 했는데도 실패를 했으면 너라도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지 마누라 하나 꿰어내질 못하니 너도 참. 아유. 저를 여우라고 표현하며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던 남편의 모습이 잊혀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데 넘어가줬냐 마냐입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도 다 연기였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시모가 저희 아빠에게 반찬 가게 이야기한 것도 결국에는 저희 재산을 어떻게든 빼돌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니 남편이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중에 아빠도 저도 아직은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 되었으니 좀 더 지켜보고 냉정히 대처해야겠다 결론 내렸습니다. 섣부르게 움직여서 그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주긴 싫었으니까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혼은 둘째치고 독하게 마음먹고 응징할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저도 그동안 중요한 큰 프로젝트는 끝을 내서 조금 한숨 돌릴 여유가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양해를 구하고 남은 기간 시댁 식구의 상황 파악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당연히 남편에게는 계속해서 비밀로 해야 했기에 아빠 병간호는 유지시켰죠. 이건 아빠의 생각이었어요. 저는 내심 꺼름칙했지만 아빠가 밀어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빠가 옆에서 남편을 지켜보면서 좀 더 상황을 보는 것이 낫다고 하셨기에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날 저는 회사에서 퇴근한 척 집에 들리기로 했는데 그 전에 들릴 곳이 한 군데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본가인 아빠 집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빠와 남편은 바둑이라는 취미 하나로 친하게 지냈다고 했는데요. 그만큼 아빠도 남편을 예뻐하고 믿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단둘이서 아빠 집을 방문한 적도 많다고 하셨었죠. 그리고 저도 이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게 맘에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 식구가 됐으니 별 상관은 안 하셨지만 아빠가 문 열 때 비밀번호를 보려고 한다던가 집 시세에 대해 물어본다던가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선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아빠도 괜히 나쁜 생각이 더 커질까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저와 남편 사이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았기 때문에 시덥잖은 이유로 트집을 잡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빠가 병원 신세를 지고 난 후부터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오늘 이렇게 증거까지 잡게 되었으니 안 되겠다 싶으셨다고 합니다. 집에 가기 전에 아빠 집 들려서 집이랑 회사에 관한 중요한 문서는 다 너가 갖고 있거라. 그리고 혹시 모르니 집 비밀번호도 바꿔놓고. 집 비밀번호 알려준 적 있어? 알려준 적은 없지만 괜스레 찝찝해서 그래. 너가 갖고 있게 정 불안하면 정비서한테 맡겨도 좋고.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을게요. 오히려 그게 더 예상 못할 것 같아. 아빠는 아무래도 남편이 본가까지 넘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전 같았으면 설마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저 동영상을 본 뒤로는 더하면 더했지 멈출 인간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더는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본가로 가서 아빠의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비밀번호를 안다는 가정하에 망나니 짓을 할 것을 애초에 차단한 것이죠. 아빠는 중요한 물건이나 서류를 챙기는 곳이 따로 있었는데 그곳을 아는 건 저뿐이었고요. 고스란히 있는 서류들과 집안 상태를 보면서 아직 여기까지 건드리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는 길에 사온 녹음기를 본가에 설치해두고 나왔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말이죠. 저 인간들이라면 돈에 환장해서 충분히 무력으로라도 집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들이 상상 이상의 종속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본가에 들려서 중요한 서류들을 챙겨 차 안쪽에 잘 숨겨두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차를 따로 쓰기 때문에 서로 차를 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었죠. 보통 주말이나 같이 움직여야 할 때는 남편 차를 썼었기 때문에 제 차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은 돌이켜보면 정말 천운이었죠. 아무렇지 않게 차에 서류들을 숨기고는 퇴근한 척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그 시간에 남편이 집에 있는 것도 이상했기에 놀라는 척 연기를 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죠. 당신 무슨 일 있어? 아빠는? 요즘 제 퇴근 시간이 들쑥날쑥해서 언제 오는지 감이 안 잡혔던 남편 또한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회사 일로 사람들이랑 의논할 거 있으시다고 하셔서 잠깐 자리 좀 비켜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저것 챙길 겸 집에 들렀어. 제 예상보다 꽤나 그럴듯한 변명을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버벅거리며 당황할 걸 예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잠깐 집에 들렸다고 한 것 치고는 옷차림이나 자세도 굉장히 편해 보였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았죠. 너 언제까지 거짓말 하나 보자라는 도끼가 가슴속에 저절로 품어지더군요. 안 그래도 병원 안 들리고 와서 옷만 갈아입고 갈 참이었는데 같이 가자. 저도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하며 말을 했습니다. 마침 남편 차에 볼 일이 있기도 했었기 때문이죠. 남편은 조금 당황해 보였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는 준비를 했어요. 저 없을 때 뭘 하고 있었는지 허둥대는 남편을 뒤로하고 집에다가도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제가 먼저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마쳤어요. 자기야, 자기 차로 움직일 거지? 나 짐 좀 먼저 실어놓고 있을게. 짐을 핑계로 먼저 남편 차로 내려온 저는 녹음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짐을 싣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죠. 다행히 뒤늦게 내려온 남편은 눈치를 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각자 알 수 없는 꿍꿍이를 숨긴 채 아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도착해 보니 시모가 와 있었습니다. 그 전이었다면 힘드셨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었겠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을 봐도 그냥 가식적으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또 뭘 감추고 저렇게 친한 척하고 있나 싶었어요. 아니 그 꿍꿍이겠죠. 그래도 이 속내를 티내면 아빠와 제가 계획한 일이 다 엉망이 되어버리니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시모가 마치 주인인 양 우리를 반겨주면서 반찬 좀 가져왔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소름이 끼쳤을까요? 스에그머니 아빠를 쳐다보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마음을 가진 네 사람의 사이가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시간이 흐른 뒤에 오늘은 제가 병원에 있겠다고 하고 남편과 시모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자는 몇 번을 거절하면서 병실에 꼭 앉아 있으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강하게 밀어붙이자 무슨 할 이야기가 있는 건지 금세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병실보다는 남편 차부터 시작해서 신혼집과 본가까지 녹음기를 설치해 두었기에 저도 그들끼리 따로 있는 시간을 가지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영상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더 명확한 상황 파악과 증거를 모아야 했기에 계획대로만 되길 바랬어요. 무엇보다 영상은 병원 측에 제시하면 시댁 식구들과 민기와 그 여자친구까지 접근 금지를 시킬 생각이었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는 아빠 곁에 그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이 마지막 발걸음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시모와 남편이 나가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고 나서 저는 노부부에게 제 연락처를 드리며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서기 전에 보호자로서 병원의 영상을 보여드렸고 저와 아빠 회사 사람이 아니면 접근 금지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병원 측에서도 영상을 보더니 깜짝 놀라시며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병원을 나와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수상쩍다는 아빠의 말이 맘에 걸렸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당연히 제가 회사에 출근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행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옛날에 타고 다니시던 낡은 차를 가지고 집 앞에서 남편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이미 회사에 출근했나 하고 꽤 오래 기다리던 찰나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밤새 무슨 작당모의를 한 건지 그 뒤로 시모가 나왔습니다. 더 웃긴 건 민기와 그 여자친구도 같이 나오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으니 마침 저도 없겠다 이때다 싶어 제 집에 모였나 봅니다. 집 살 때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아놓고 대연히 자기 집인 양 다른 사람까지 들락날락거리게 하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가는 것인지 따로 차에 올라타고 시모도 멀지 않은 곳이 집이라 걸어가더군요. 민기와 그 여자친구는 같은 차로 갈 길을 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 뒤를 밟았습니다. 제 몸이 여러 개라면 마음 같아서는 다 뒤쫓고 싶은 심정이었죠. 아빠의 짐작과는 다르게 남편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경비원한테 쫓겨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잔뜩 화를 내며 자기 차에 오르더니 거칠게 차를 몰고 회사를 빠져나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야 했기에 미행을 포기하고 남편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여기에서 재직하고 있는 이상훈 씨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잠시만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 사기꾼 말하는 거요. 그 사람이라면 이미 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아니, 대체 남편 간수를 어떻게 하는 거요? 사기꾼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자기 와이프한텐 창피하긴 했나 보네. 말도 안 한 거 보니. 그 사람 회사 자금 횡령하다 들킨 건 몰라요?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빠의 짐작이 맞았던 겁니다. 본인 회사 자금 횡령으로 사기를 쳐놓고 무슨 배짱으로 여기로 온 건지도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경비원 아저씨 말로는 사장이랑 얘기하게 올려보내달라고 그렇게 진상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미 회사에서는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그때마다 거짓말만 했기에 법적 조치를 한다고 했다더군요.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는지 여러 번 회사를 찾아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였죠. 건설회사였기에 거래처랑 큰 돈이 오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 돈을 겁도 없이 횡령하다 걸린 거였어요. 회사에서는 돈만 제대로 돌려놓으면 없던 일로 처리하자 했답니다. 업계에 소문이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미 어디다 썼는지 돈은 돌려놓지 않고 객기만 부렸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아빠의 재산이 필요해서 그 난리를 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에서 잠시 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보니까 아빠와 비서분께서 저를 단톡방에 초대를 하셨더라고요. 들어가 보니 비서분께서 어떤 기사 링크들을 보내셨어요. 읽어보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들어가서 기사를 읽어본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남편 회사에 관련된 기사였으니까요. 아마 오늘까지도 남편이 정신 못 차리고 회사까지 찾아온 거에 더 이상 참지 못했나 봐요.
회사의 이름은 가려졌지만 기사 내용만 봐도 남편 회사라는 건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건설회사의 어떤 한 직원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기사였어요. 자그마치 1억이나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인간은 어떤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건지 황당하기 짝이 없더군요. 그리고 뒤이어 비서분께서 또 하나의 기사 링크를 보내셨습니다. 그 기사는 한 보험회사에서 고객 정보를 빼돌려서 보험금 횡령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비서분께서 이 기사를 왜 보냈나 하고 자세히 보니 남편의 대학 동기인 민기가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다만 그 보험금을 횡령한 사람은 민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여자친구였던 겁니다. 이미 SNS, 언론 등 건설회사 자금 횡령 사건과 보험회사 횡령 사건으로 도배가 되었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신상 털리는 거야 일도 아니죠. 아마도 이미 남편이나 그 여자의 신상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민기와 그 여자가 상간관계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여자가 유부녀였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한 번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저조차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넋놓고 놀라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도 얼른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이에요. 그 순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왜 접근 금지야? 아마 병원에 갔다가 접근 금지 이야기 들은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라니 당신이 더 잘할 거 아냐.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자기가 이 집안 식구인데 도대체 왜 접근 금지를 시켰냐면서 전화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이상 대꾸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남편과 시모에게서 번갈아 가면서 전화가 왔지만 당연히 받지 않았죠.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병원 사람들도 기사를 읽은 건지 남편과 시모를 보고는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사람들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니? 저에게 당당하게 따지는 모습들이 참 우습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찍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둘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하기야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잘못했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뭐라고 설명할래? 이래도 나한테 할 말이 있어? 너 그리고 뒤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짓을 벌이고 다니더라? 아직도 자신이 저지른 일이 기사로 나온 걸 몰랐나 봅니다. 기사까지 본 남편은 이건 자기가 아니라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그래봤자 이미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범죄자의 곧 이혼남이 될 처진데요. 시모 또한 마찬가지로 난리를 쳤습니다. 이게 자기 아들이라는 보장이 어딨냐며 말이죠. 그러면서 영상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반찬 가게 사건으로 서운해서 조금 한 말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함해? 그리고 우리는 뭐 초상권 없어? 누구 맘대로 찍어? 저 아줌마지? 아줌마 나 좀 봐요.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남의 재산 말아먹으려 한 게 자랑이에요? 시모는 저희에게 영상을 준 아주머니에게까지 대놓고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사람을 믿고 이런 집안에 시집온 것 자체가 창피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랬는데 그동안은 연기를 했던 건지 알 수가 없었지만 소름이 끼치는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결국 아빠까지 나서셨어요. 저희는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취소가 가능했습니다. 아빠는 이미 변호사를 다 선임해 두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변호사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았지만 그들도 절대 물러서진 않더군요.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여기는 병원이고 보는 사람도 많았죠. 결국 보안원들까지 오게 되었고 그들은 쫓겨나듯 질질 끌려나가는 꼴이 되었죠. 이제는 제가 곳곳에 심어놓은 녹음기를 수집해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이미 사기 사건에까지 연루된 남자와는 하루라도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집에서 시댁과 연관된 사람이 잠시라도 있는 것이 싫어서 남편에게 짐 빼라는 문자까지 보내놓은 상태였죠. 남편은 곧장 전화를 걸어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알다시피 돈이 급해서 그랬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며칠 뒤 아빠의 퇴원 날짜가 다가와서 전화를 끊은 뒤 퇴원 수소까지 밟았습니다. 아빠는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아빠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니 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 후 아빠와 함께 일단 본가로 향했습니다. 설마 했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했던가요?
본가에 도착하니 현관문 문고리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남편 짓이었겠거니 생각했는데 맞았습니다. 저희가 집에 도착하니 이웃분들께서도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걱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남자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갔다는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딱 봐도 남편인 걸 알 수 있었어요. 보는 눈이 많아서인지 집안까진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집안은 그대로였고 설치해두었던 녹음기에도 문고리를 내리치는 소리 외에는 다른 소린 들리지 않았죠. 혼자서 집으로 가서 녹음기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아빠도 같이 동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아빠와 함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신혼집이 아닌 그냥 제 집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남편과 시모가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제 뺨에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빠가 시모의 손목을 잡았어요. 어디 남의 귀한 자식한테 손을 대? 시모는 아빠의 힘에 살짝 밀려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빠에게 대들려고 하는 남편에게 다가가 불사다구를 날렸습니다. 당연히 시모와 남편은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네가 감히 우리 집을 넘봐? 우리 아빠 재산을 넘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남의 집 문고리 뜯어내려고 바라기나 하고. 그럴 거면 그냥 도둑질이 나는 좀생이로 살아. 남편은 저에게 맞은 뺨을 부여잡고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 순간 뒤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쳐다봤습니다. 언제 불렀는지 민기와 그 여자친구가 와 있었어요. 아주 남의 집에서 잘하는 짓이다. 여기가 네 집이니? 돈 한 푼 보탠 적도 없는 게? 남녀 둘은 상황 파악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집안까지 들어와서 난리를 치더군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람 몸에 손을 대냐면서 말입니다. 귓등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집에 온 것도 설치된 녹음기에 얼마나 기가 찬 내용들이 들어있었는지 궁금해서였으니까요. 이렇게 주인공들이 다 모였으니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 경찰을 불렀습니다.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20분 뒤 경찰 2분이 왔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한숨을 쉬면서 같이 서로 갈 건지 알아서 해결할 건지 택하라고 했죠. 저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잘 됐네. 다들 있을 때 들으면 딱이니까. 경찰분들도 있겠다. 제 말에 아빠 빼고 4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설치해두었던 녹음기를 꺼내서 가져왔습니다.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듯한 표정으로 4사람은 서로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더군요. 예상대로 녹음기 안의 내용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아빠의 재산을 빼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였으니까요. 남편은 오래전부터 신혼집으로 쓰이고 있는 이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용납이 안 됐었던 모양입니다. 공동명의를 하려고 해도 제가 빈틈을 주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했어요. 더 웃긴 건 지 여자친구가 횡령한 돈 때문에 우리 아빠한테 접근한 민기라는 인간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자기 상황이 말이 아니라고. 대체 어떻게 할 거야? 그 노인네 보험도 안 들어주고 돈도 많으면서. 아, 넌 그렇게 비위 맞추면서도 뭐 하나 얻은 것도 없냐? 아, 가만히 좀 있어봐. 나도 머리 아프니까. 마누라라는 여자 비위 맞추랴, 노인네 비위 맞추랴, 나는 뭐 쉬운 줄 알아? 제가 그 아저씨 어떻게 좀 꼬셔볼까? 어떻게 하면 넘어올 것 같기도 한데? 정말 대화 내용들이 더럽고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빠 병원에 그렇게 들락날락거렸나 싶은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들은 아빠가 사업을 하면서 쌓은 관찰력과 인내심을 잘 몰랐던 것이죠.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 힘도 붙이실 거고 어떻게 하면 잘 넘어올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빠는 자수성가로 여기까지 오신 분이기에 굉장히 신중하시고 공과사가 분명하신 분이었죠. 저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아빠에게 무리한 부탁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녹음기 내용을 듣는 내내 내 남녀 표정이 울그락불그락거리더군요. 처음에는 민망한 듯 보였지만 나중에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하기사 이렇게 일을 벌여놓고 녹음기 하나로 쉽게 끝낼 인간들이 아니었던 거죠. 남편은 그러길래 애초부터 엄마 반찬 가게를 해주든 나에게 사업에 대한 지분을 몇 프로 주든 했으면 될 거 아니냐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옆에서 민기라는 대학 동기는 계속 거들고 있었습니다. 자기 여자친구가 보험회사에서 횡령한 돈 메꾸려고 친구 와이프 아빠 재산을 노린다는 게 어디 제정신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그들이 모두 그냥 인간으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때 마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싶어서 나가보았습니다. 경찰이라는 신분을 밝히고는 이상훈 씨 댁이 맞냐는 질문을 하더군요. 저는 말없이 눈빛으로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먼저 와 있던 경찰 두 분이 서로 간 신원을 확인하곤 저희 쪽을 쳐다봤습니다. 이상훈 씨 잠시 서로 같이 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내 아들을 왜요? 누구 맘대로 안 돼, 안 돼! 아마 오늘 난 기사대로 남편 회사에서 조치를 취한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히 엄연한 사기 행각이었기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게 맞죠. 남편은 끌려가는 내내 자기는 아니라며 발뺌을 하더군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미 인터넷상으로 신상이 털린 덕분에 민기와 그 여자친구까지 경찰서로 같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금 횡령 사건도 엄연히 사기 행각이니까 말이죠. 본의 아니게 저희 집이 사기꾼 모임 장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아직까진 혼인을 한 사이이기 때문에 저도 같이 서로 갔습니다. 경찰에게는 제 차로 간다고 말을 하고는 남편 차에서 설치해둔 녹음기까지 챙겼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에 아빠와 함께 녹음기를 들을 생각으로 말입니다. 역시나 차 안에 있던 녹음기에도 정확한 증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모, 민기와 통화하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거기에는 본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명백한 자수의 내용까지 담겨 있었기에 더 이상 발뺌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저는 담당 형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는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으니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죠. 저는 당연히 그들 일에 가담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무혐의로 귀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내 남녀는 이러쿵 저러쿵 서로 험담만 하기 바쁘더라고요.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하면서 말입니다. 심지어 모자지간끼리도 그러는데 바람핀 두 남녀는 오죽할까요? 저는 잘못 없다고요. 이 여자가 횡령했는데 제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자기 정말 1억이야? 네가 그 돈 가지고 도망치자며 이혼하고 나랑 살자며. 돈 있을 때는 무슨 말이든 못해. 그러게 누가 걸리래. 안 걸리게 잘이라도 하던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저렇게 추악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와 아빠에게 사기친 것도 모자라서 회사 자금 횡령까지. 그동안 그런 본성을 감추고 어떻게 살았을지 오히려 대단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럴 거면 차라리 연기자를 냈으면 떼돈을 벌었을 거라고 비아냥대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저의 결혼 생활 마무리였습니다. 저 인간들이 사기를 친 건 사기를 친 거고 제 삶에서도 이제 그 인간을 지워내고 새로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저희 쪽에서도 아빠가 선임해준 변호사를 통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보나마나 저희가 이길 것이고 그들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빠 말대로 혼인 취소가 성립이 되었고 사기 결혼죄로도 고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위자료, 민사소송은 별도로 독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인간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건 기사화됐던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야금야금 계속해서 해먹고 있었답니다. 시어머님은 그런 아들을 뒤에서 종용한 거에 대한 죄를 물어야 했습니다. 민기와 그 여자친구 또한 보험금 횡령 사건과 그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기 충분했고요. 더군다나 둘은 부적절한 관계였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 입에 더 쉽게 오르내렸습니다. 특히나 그 여자는 남편에게도 소송을 당해서 이혼 위기에 위자료까지 청구받은 상황이었죠. 당연히 저도 위자료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받아낼 생각입니다. 저희 아빠 몫까지 말이에요. 소송은 명백히 저희에게 유리하게끔 진행이 되어서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이용하는 악인들이 사람들이 나쁜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 죄와 그 인간들을 상대로 집요하게 물고 뜯을 생각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판결이 확정되면 독하게 이자까지 받아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